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3.51%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미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의 열기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오늘 첫 소식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주말 시간을 쪼갠 유권자들이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같이 오늘 강화도 가기로 해서 가기 전에 잠깐 투표하고 지금 놀러 갈 계획이거든요.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6시 전에 오려고 미리 밥 먹고 딱 여기 온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일부는 본투표를 하겠다며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입니다. 사전투표 마감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투표소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종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종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전남이 37.4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북, 광주, 강원 순이었고 대구는 17.52%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라고 했고 지선이나 대선이나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 당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을 무시한 폭주, 독선, 그리고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집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갈라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어제 불거진 기표용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투표 독려 글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히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투표 독려까지 갈라치기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으라는 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불거진 이 대통령의 기표용지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정의용 선대본부장 등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을 찾아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행위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인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과 특권을 과시한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억지 비판이라며 단순한 대통령의 문의를 두고 선거 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선 정치적 양심의 파산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뒤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에 가서 편파적 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공방 역시 격화하고 있는데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는 문구에 손피켓을 들고 서울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선거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후보 죽이기용 선거 개입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수사에 협조적이었음에도 참고인 중 유일하게 압수수색 당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공권력의 선택적 집행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전선거 개시일 아침에 선택적으로 이중잣대로 공권력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과 경찰까지 나서 안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도 안전 문제만 강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만 강조를 합니까? 오로지 안전 하나 가지고 선거 치르겠다는 거죠? 다 자신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반면 정 후보는 자신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오세훈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무능한 오세훈 10년 심판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해서 그게 사전투표나 투표로 연결될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자료 확보는 당연한 절차라며 서울시가 할 일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수사 협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 방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부산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은 과거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 관계자들이 이명박과 박형준은 부산 추락의 장본인이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산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무산시켰다며 책임론을 꺼내든 겁니다. 후황무치한 작태를 이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께 엎드려서 석고대죄도 시원찮은 마당에 민주당도 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거했던 책임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과거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지연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이고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통합은 단순한 부처 축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맞아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 구심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투표를 주저해왔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계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 지지 유튜버가 북구 주민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 지지자가 어린아이들 귀에 고함을 질렀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주식 의혹을 묻는 국민에 화를 냈다며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새 후보의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8,000명에 육박하는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의 관심은 대부분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맞춰져 있죠. 그렇다 보니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단조차도 마땅치가 않은데 일부 후보들이 톡톡 튀는 선거운동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자전거가 풍악을 울리며 등장합니다. 트럼펫 가락에 드럼이 박자를 맞추고 시민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자체 제작한 유세용 악단 자전거입니다. 선거를 축제로 즐기면서 또 청주를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잘할 사람인지를 유명 영화 주인공 가면을 쓰고 등장한 후보도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몸에 새긴 기호와 이름이 유권자들 휴대폰에 담깁니다. 1번 자신의 이름을 홍보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경운기를 타고 유세에 나서거나 원숭이 복장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는 식입니다. 저를 짧은 시간에 많이 알리고자 제가 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공보물에 온라인 게임 순위를 1억으로 적은 후보도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초보자 랭킹 1위. 한 번 꽂히면은 끝까지 갑니다. 지금은 광진 기억에 눈을 떴습니다. 이색 선거운동은 SNS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야 공방도 여느 때보다 격렬한 모습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야권에서 어제는 대통령의 투표용지 관련 논란과 또 서울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는데 오늘은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 투표를 포기하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든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들이 누구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요,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지층을 자극하고 결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이끌어내느냐 승패 핵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유권자를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나누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왔고 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 과거에도 반발을 산 적 있습니다. 먼저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당시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반복했다면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이나 특정 색상 의상도 논란이 된 적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빨간색 옷을 입고 현장을 방문해서 선거 개입 논란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야당들이 이렇게 반발했을 때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 지지율 같은 영향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네. 현직 대통령의 행보가 꼭 필승 공식은 아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008년에 18대 총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한나라당 이재호 후보 지역구인 서울 은평 뉴타운 건설 현장 찾았었는데요. 야당이 관권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했었는데 당시에도 노골적인 선거 지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방문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이나 반대 진영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투표율 얘기도 좀 해보죠.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인데 과거에 정치권에서는 이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속설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번에 이미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본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낮을수록 보수 정당이 승리하는 경향 일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였는데 국민의힘이 압도했던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해석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우리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이번에도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 공식이 이미 허물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본투표까지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의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서 사고 여파로 멈췄던 경의선 열차가 오늘 아침 첫 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KTX를 비롯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8분 경의중앙선 첫 열차가 쇳소리를 내며 서서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현장을 지나갑니다. 잠시 뒤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KTX 열차도 사고 현장을 통과합니다. 오늘 새벽 5시 37분 문산역에서 출발한 경의중앙선 첫 차는
사흘간 운항이 중단됐던 신촌에서 서울역 구간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사고 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도 뭐 복구를 바로 했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복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40분쯤 사고 발생 79시간 만에 붕괴가 된 고가도로 상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붕괴 위험이 낮은 기둥만 남았는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허가가 떨어지면 10일 이내에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어제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 84.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차표가 취소된 시민들은 코레일이 공지가 늦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전에는 공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열차 운행 안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레일은 사고 이후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던 열차들이 순차적으로 차고지로 들어가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4시간 만에 붙잡히긴 했지만 경찰의 허탕수색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의자가 도주 5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으로 숨어들었는데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행방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켠 채 어둠이 내려앉은 야산을 뒤집니다. 잠시 후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내려옵니다. 어제 오전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청소년 성매수범 25살 김모 씨입니다. 화장실 유리창을 열고 뛰어내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김 씨는 14시간 만에 부산 기장군 철마산 암자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미 도주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0분쯤부터 이곳에 숨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딱 꿇어앉으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딱 꿇어앉아가지고. 휴대전화를 빌려 누군가와 통화한 뒤 자취를 감춘 김 씨. 경찰에 쫓기던 김 씨는 밤 10시 반쯤 또다시 이곳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지도 자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앉아서 하는데 조금 시간을 몇 분이라도 선생님 기회를 주십시오. 당시 경찰은 일대에 13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김 씨를 찾아낸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카드도 없고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를 막지 못한 데 이어 수색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들의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입니다.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의 대원칙 아래 공수처에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사흘간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강제력 없는 보안수사 요구권은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보안수사 요구를 많이 남발하고 이에 반해서도 경찰이 장기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보안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이나 이를 남용하는 검사 모두에게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보안수사 없이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기는 건 남이 써준 답안지를 그대로 내는 격이라며 틀린 답일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공식 입장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교육감도 뽑습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8명이나 담겼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최원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왜 이렇게 많은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중립성 차원에서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작업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이번엔 양측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만중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독자 출마했습니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 처음부터 불참했던 진보 진영 홍재남 후보와 중도 진영의 이학인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윤호상 후보가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됐지만 류순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애초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전혁 후보와 김영배 후보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4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면 이 자신이 단일 후보다, 유일 후보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하던데요. 그런데 앞서 단일화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 한만중 후보가 2026 민주진보 시민 후보, 홍재남 후보는 진짜 민주진보 유일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는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선거 홍보물에 기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단일 후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을 위한 이 정책 대결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은 들고 나왔습니까? 네, 기초학력 신장, AI 교육 강화, 교권 보호 등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선심성 현금 지원을 내세우는 후보도 많습니다. 또 대입 자격고사 도입, 내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감 권한을 넘어 정책과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교육감의 법적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비슷비슷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름, 응답 거절이 44%에 달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 건 교육감을 뽑는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 후보들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진영별 단일화 작업이 당선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논쟁은 실종되고 고소, 고발 등 각종 비교육적 행태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 직선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은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역할인 만큼 제도적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커뮤니티 글이 화제가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성과급 6억 원을 받게 됐다는 자랑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여론을 자극하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외부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전자 직원의 글입니다. 초중고 때 공부 안 시켜준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학창시절 놀다가 공고를 졸업하고 고3 때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받는 성과급만 6억 원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글이 퍼지자 삼성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댓글에는 회사 망신 그만시켜라, 여론만 더 나빠진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성과금이 또 특정 분야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경제적인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액 성과급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직장인들은 허탈감을 드러냅니다. 마냥 부럽죠. 부럽고 저도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서. 삼성 안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와 DX 부문의 성과급 격차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입니다.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노동의 효율성도 올리고 기업의 성과도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역대급 성과급은 축하보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촉발된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을 두고 이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논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 분배를 강조하자 산업부 장관은 생산적 재투자가 원칙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친 날 기자들을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도체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는 과연 하나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 배분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김 장관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거의 배 가르기가 아니라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가이익의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배분을 논하기 전에 투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을 놓고 노동부와 산업부 수장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는 상황. 재계에선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 산업계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분 문제는 상당히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 한 군데만 지금 대변해서 이익 분배 문제를 나누기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 열기로 했던 초과이익 배분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 전세 매물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만 들이는 등 집주인이 세입자를 가려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 구하기에 애를 먹는 세입자들이 2번 울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3,8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딱 2개. 월세는 아예 없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려견이 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를 세입자로 받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있는 분은 안 된다는 집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는 집들도 덜어 있었고, 이제 가까울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집주인 문턱을 못 넘겨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도 있습니다. 아기 있냐고 하면 몇이냐,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때 진짜 싫어하는 게 느껴지죠.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경기도에서 구했죠. 뭐. 전세 구한 사람들이 다 애기 있고 할 텐데.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6,800여 가구로 올해 초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입자를 가려받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사이트에는 나이 제한 조건까지 올라와 이제 전세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전 월세 품귀가 이어질 거란 전망에 임차인의 금융정보를 점수로 매기는 어플도 등장했습니다. 공급 절벽까지 겹쳐 집을 구할 때마다 의리되는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중국 기업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흔든 삼성전자 노사 갈등 국면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이낙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달 전부터 중국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질 거란 생각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중국 기업을 보게 된 겁니다.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더 늘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삼성전자가 파업 리스크로 내용을 겪는 동안 중국 반도체 ETF를 더 사들였습니다. 파업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중국이 또 리스크가 적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끄러울 자금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주 ETF의 한 달 수익률은 최대 40%대에 달합니다. 디램 부문에서 삼전닉스와 마이크론의 뒤를 쫓는 중국 최대 업체 창신메모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8%까지 확대했고 중국 최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 양찌메모리 역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이들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술주 중심의 시장인 중국판 나스닥 과창판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합의가 부재했다라는 말은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가 약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과 기술 격차가 있어 과도한 기대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역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더 호재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CSMT가 상장을 해서 실적 공개가 됐는데 하이엔드는 한참 멀었네? 묻지마식 투자보단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와 중국의 국가 주도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논란이 된 단검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단에 오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When we look across the region today, there is rightful alarm regarding China's historic military buildup and the expansion of its military activities in the region.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방부를 GDP의 3.5%로 늘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breath of fresh air for an ally to want to take more control more quickly. And I think it provides even more optionality for both the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n the peninsula going forward, which is a very good thing. 다만 불필요한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군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이자 행사에 동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었다며 중국에 대한 적대시 의도는 아니었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해당 발언에 대해 호전적 행위이자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실무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압박해온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이번 합의안에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국이 서로 먼저 양보하기를 요구하며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참모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라고 공언했지만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he president will be in a position where he can endorse the agreement, but obviously that's still TBD. 백악관 관계자는 레드라인을 만족시키는 합의만 할 거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합의안은 휴전 연장 후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이 불신 속에 미국은 핵 포기를, 이란은 자산 동결 해제를 먼저 하라며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진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가상자산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히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باز من تاکید میکنم ما در این مرحله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خاتمه جنگ. بنابراین در مورد جزئیات موضوع هسته‌ای صحبتی نداریم در این مرحله. 이런 가운데 이란 강경파들은 거리 집회에서 미국과의 합의 반대 여론을 만들며 합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전 첫날 숨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곧 거행될 예정인데 대규모 행사 이후 항전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더웠습니다. 사진 속 속초해수욕장에서는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뜨겁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0도를 웃돌겠고, 붉은색이 더 진한 영남 지방과 동해안 중심으로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7도, 안동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역시 햇볕이 뜨겁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서 오랜 시간 바깥에 머무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